블랙 시즌2 영혼 파괴자들.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늘은 피해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안전해질 수 있나.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우연히 살아남은 거, 운 좋아 살아남은 거, 그게 제일 싫다. 당연히 살고 싶어. 대한민국의 현 주소, 왜 우리는 일상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가? 스토킹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은 없다. 2022년 9월 14일 스토킹 범죄로 세상을 떠난 한 여성에게 남긴 사람들의 이 수많은 메시지처럼 진정 스토커로부터 안전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오랜 시간 집요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이 피살됐습니다. 상당 기간 스토킹을 하고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겠어요. 야! 나오라고!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불청객. 무슨 말이 그렇게 하고 싶었길래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정말 피해자가 도망가야지만, 아니 죽어야지만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교장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께 편지가 왔는데요. 누구? 글쎄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2017년 여름 수원의 한 고등학교 방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지에 발신자가 적혀있지 않은 게 영 찜찜했던 교장 선생님은 서둘러 편지를 뜯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발신자가 적히지 않은 편지는 끔찍한 범죄를 예고하는 협박문이었습니다. 무고한 학생과 경찰 그리고 교직원 등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을 미리 주의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넘길 수만은 없는 게 이 편지에는 끔찍한 범죄를 예고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2018년 추석이 지나도 제가 원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제 발목을 잡아버린 원흉을 찾아서 자비 없이 자력구제하겠습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할 경우 학교를 피반함으로 남부하는 생지옥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편지의 서두에 자기가 누군지 밝혀뒀거든요. 저는 5년 전 2012년 수원 B고등학교 1학년 5반의 일원이었고 송주희 선생님은 계약직 담임 선생님이셨으며 본명은 송지윤이었습니다. 저는 2013년 5월에 학교를 자퇴하고 거듭 투신 자살 시도를 감행하여 하루하루 미치는 나날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진짜로 무슨 일을 꼭 벌일 것 같아요. 너무 뭔가 살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맞아요. 교장 선생님도 이 편지를 보고 상당히 공포감을 느꼈대요. 종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송 선생님이에요. 네.
교장 선생님은 송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이 편지의 내용을 알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1년 전 이 학교로 정근을 온 이유가 그 학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 학교를 옮겼다는 거죠. 야, 가족조차 모르게 학교를 옮겼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그 학생이 알아냈냐는 거죠. 이건 소름 돋을만 하죠. 형님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왜 학교나 교육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선생님의 사진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어느 학교에 계시는지 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 스승의 날 옛 은사님 찾아뵈라 뭐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쓰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선생님은 학교를 옮기면서 이름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십 명의 동일 인물이 뜰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저도 소름이 진짜 돋는 게 선생님은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 제자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 두 사람은 2012년 3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선생님과 제자로요. 선생님의 이름은 송지윤. 당시 나이 30. 임용 합격 후 세 번째로 발령받은 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죠. 새 학기가 시작된 데다가 담임을 맡았으니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고민이 있다면서 찾아왔습니다. 학생의 이름은 강준희. 당시 나이는 17살. 송 선생님의 반 학생이었죠. 학교에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차분해서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던 아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시니까 마음도 곧 없어 보이는 학생을 당연히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자기가 도울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같이 노력해보자. 그렇게 강 씨를 잘 타일러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또 찾아와요. 이번에는 친구들하고 쉽게 잘 어울리지 못하겠다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또다시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며칠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제자가 유난히 자신을 찾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조언에 조금씩 변하는 이 아이가 기특하고 대견했겠죠. 그 뒤로 강 씨는 매일 수시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요. 물론 연락을 해오는 것도 만남을 제안하는 것도 전부 강 씨였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에서 친구와 여행 중이던 담임 선생님 송 씨. 뭐야? 이 시간에 누군데? 남자친구? 아니야. 끊임없는 제자 강 씨의 연락이 부담스러웠죠. 왜? 누군데 그래? 아니 실은 우리 학교 학생인데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겠다면서 자주 상담 요청이 들어왔었거든. 근데? 지금 그래서 저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야? 이 늦은 시간에? 집착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수시로 오는 강 씨의 연락에 숨이 턱턱 막히곤 했죠. 이게 다 뭐야? 네가 보기에는 어때? 야, 완전 심하지. 학생이 뭐 선생한테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내. 답장하지 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밤새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는 사이 또 쌓여있는 강 씨의 메시지. 선생님은 정말 그냥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 반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겠다는데 어떤 선생님이 모른 척을 하겠어요. 그런데 강 씨는 아니었죠.
선생님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당연히 눈치를 챘죠. 사실 뭐 그렇잖아요. 사실 수시로 찾아와서 상담 요청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꼬박꼬박 전화나 문자로 안부 묻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준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따로 만나 밥을 먹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 일절 없었죠. 그러고 며칠 뒤에 조회 시간, 강 씨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뒷문이 열리더니 까만 마스크를 쓴 학생이 들어옵니다. 바로 강 씨였어요. 까만 마스크를 쓰고선 수업 내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공포스럽더랍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을 대하는 강 씨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게다가 자꾸 말썽을 피워요.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친구들의 휴대폰을 훔치기도 했답니다. 조용하고 고분고분하던 강 씨가 이렇게까지 삐뚤어진 이유, 선생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였죠. 그러면서도 강 씨는 선생님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로 협박을 했어요. 거기다가 왜 구글링 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서 SNS 아이디를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입에 담지 못할 무섭고 잔인하기까지 한 말들을 서슴없이 적었답니다. 선생님 정말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공포스러운 일들이 무려 7개월간 계속됐어요. 그날도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며 하루를 시작했죠. 체력 허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데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이요법과 그리고선 선생님의 계획적이고 반응을 보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그때 험상궂게 생긴 선생님이 다가와요. 그리고는 이름표를 빤히 보더니 네가 강준이구나. 네. 그런데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럼. 생전 처음 보는 선생님이 나를 부른 이유는 뭘까? 무슨 일인가요? 뭐 별건 아니고 너 반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우리 반으로 오는 거 어때? 반을 바꾸라는 갑작스런 제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학기 도중에 반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강 씨가 담임 선생님에게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과해진 거죠. 네. 이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한 반에 담임 선생님과 강 씨를 함께 두겠습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반을 바꾸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바꾼 것도 아닙니다. 권유였어요. 그런데 강 씨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자퇴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니 선생님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의 반 아이를 끝까지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 그러던 어느 날 강 씨가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은 내내 불편했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죠. 그러면서 부디 강 씨가 그 다른 학교에선 좀 더 잘 적응하고 지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 야, 너 미쳤어? 왜? 왜라니? 메일을 그딴 식으로 보내놓고. 야, 너도 참 뻔뻔하다. 다신 연락하지 마. 영문을 모르는 선생님은 곧장 메일을 열어 발신함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쓴 적 없는 메일들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송이 된 겁니다. 심지어 그 메일 내용은 죄다 욕 아니면 주변 사람에 대한 심각한 험담이었습니다. 그쯤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날은 방학을 앞두고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늦게 퇴근했습니다.
교실을 지나쳐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끝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교실을 향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게시판이 난도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또 뭐야? 누가 그런 거지? 거기다 더 이상한 건 선생님의 사진만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대체 누가 굳이 액자의 유리를 깨면서까지 선생님의 사진을 가져간 걸까? 선생님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학교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 짓궂게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고 퇴근을 했어요. 같은 시각 사라진 선생님의 증명사진은 한 남성의 손에 들려 있었죠. 모자까지 푹 눌러쓴 이 남자, 바로 강 씨였어요. 그렇게 훔친 증명사진을 가지고 강 씨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선생님의 집. 그의 끔찍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사라진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더욱 끔찍한 건 얼굴에 스테이플러가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던 이때 전화가 울립니다. 아, 설마. 거절 버튼을 누르자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강 씨였습니다. 야! 집에 있는 거 다 한다고. 나 전화 받으라고. 야! 나오라고!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니까? 강 씨가 자퇴하고 3개월이 채 안 돼 다시 선생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의 지인에게 욕설이 담긴 메일을 보낸 것도, 게시판을 난도질한 것도,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 증명사진에 스테이플러를 박아서 선생님 집 현관 문 앞에 전시한 것도 전부 다 강 씨가 한 짓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강 씨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선생님을 괴롭힙니다. 수시로 문자 전화를 계속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꼭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욕, 그리고 자기의 연락을 무시할 경우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죠. 말로만 끝냈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한날은 선생님이 교무실 밖으로 나가봤더니 강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는지 아십니까? 커터칼. 위협하려고 들고 온 건지 정말 해하려고 들고 온 건지 알 수는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강 씨를 보는 선생님은 상당히 괴로웠겠죠. 강 씨는 어떻게 이렇게나 대담했을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개인정보,
선생님의 이름, 연락처, 집 주소, 메일 주소는 기본이고요. 자동차 번호, 혈액형, 키, 몸무게, 발 사이즈, 가족 전체의 주민번호, 아이핀, 개인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번, 각종 쇼핑몰 기록, 출신 학교, 출입국 기록, 심지어 부동산 시세까지 알고 있었어요. 강 씨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면 선생님의 메일 주소와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먼저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내용으로 또 다른 사이트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또 연속적으로 알아내는 거죠. 자기의 모든 정보가 노출돼 버린 상황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화가 나 있는 강 씨를 만나서 달래는 것뿐이었어요. 늘 거부하던 전화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면 정말 죽기보다 싫었지만 만나줬습니다. 굳이 왜 저렇게까지 받아주나라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만히 있거나 혹은 이렇게 달래는 이유, 괜찮아서 안심해서가 아니라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고분분투하는 거거든요. 강 씨가 안정되는 건 딱 달래는 그때뿐이었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셨었대요. 근데 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 와서 수시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혹은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기까지 했답니다. 선생님은 잠을 잘 못 자는 건 물론이고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 아파트 비밀번호 누를 때도 걸을 때도 매 순간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교육청에 이런 민원을 넣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공지사항에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교육청으로부터 온 답변은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결국은 이름을 바꿉니다.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스토킹하는 강 씨를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니까 이게 강 씨에 의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저 신고하러 왔는데요. 제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를 하고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지금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경고 조치할 테니까 문단속 잘하시고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고 조치만 하고 끝나요. 경찰에 신고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 씨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추기고 자극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고하기를 포기해요. 2013년도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없었던 때라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심해야 벌금 10만 원 정도? 그래도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로 처벌이 누적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스토킹하는 애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신고하면요. 처음엔 경고 조치, 벌금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차 형벌의 강도가 세질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경고 조치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강 씨가 찾아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결국 처벌까지 받게 합니다. 하지만 강 씨의 신부는 학생이죠. 그래서 결국 소년부로 송치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고 강 씨는 소년부 1호, 4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 그리고 4호 처분은 단기 보호 관찰입니다. 이 처분을 받고 난 후 강 씨는 좀 달라진 듯 했어요. 봉사활동도 다니고 2014년 5월에는 검정고시를 봐서 한 대학교에 입학까지 합니다. 산악회 활동도 하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지내는 것처럼 보였고요. 여러 공모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선생님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삶도 편안해졌을까요? 오늘 엄청 말 안 듣더라니까. 진짜? 응. 많이 힘들겠다. 2015년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남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오늘 언제 끝나? 난 좀 늦을 것 같아. 야근이야? 오늘 일이 좀 많네. 그런데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자기야, 왜? 아니.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자기야. 익숙한 그 시체, 강 씨였습니다. 이사가도 소용없다. 언제든지 세상 끝에서라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로 칼만 있으면 도륙내고 싶다. 이제는 살인쯤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으니 무응답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언제 어디서 살인, 방화, 납치, 자살을 시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영 되돌릴 수 없음을 경고한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뒤에 멀쩡하게 대학 생활을 하는 줄 알았던 강 씨가 또다시 선생님을 찾아와 협박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간 잠잠했던 강 씨가 이 선생님을 또 찾아온 이유는 대학교에서 ROTC를 지원했는데 2번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육군 교육사령부에 탈락 사유가 뭐냐고 항의를 했더니 고등학교 시절 받게 된 소년보호 처분 때문이라고 공식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신고로 ROTC에 떨어졌다고 생각한 이 강 씨는 그 때문에 선생님에게 복수를 하겠다면서 다시 스토킹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신혼집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그날은 집 근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송주희고요. 생년월일은 8709. 되셨어요. 저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뭐 먹지? 뭐 먹고 싶은데? 그런데 왜 그래? 아니야.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잘못 봤나? 선생님이 본 낯익은 얼굴, 바로 강 씨였어요. 강 씨는 선생님이 다니던 병원에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 하나,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강 씨는 선생님의 바뀐 신상 정보를 얻게 됩니다. 선생님, 곧 찾아갈게요. 강 씨가 ROTC에 2번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지 않고 경기도의 한 병원에 업무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왜냐?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강 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악연인지 강 씨가 근무한 이곳이 하필 선생님이 자주 다니던 병원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가 없지만요. 일손이 부족하면 관련 업무를 맡긴다고도 해요. 그래서 강 씨는 이 원무과에서 선생님의 바뀐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 그리고 신혼집 주소까지 알아낸 거죠. 그리고 남들 몰래 선생님의 종합건강검진 문진표와 채용건강 신체검사서 사본까지 챙겨요. 참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자, 보세요. 강 씨는 선생님에게 문자나 전화로 협박을 하다가 이후엔 학교나 집에 몰래 찾아갔죠. 이때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니 점점 더 행동들이 대담해지고 과격해져요. 가해자들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의 반응을 살피거든요. 아, 이럴 때 무서워하네? 이러면서 범죄의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범죄의 계획이 더 구체적이고 치밀해지는 겁니다. 스토킹 범죄는요,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강 씨는 병원에서 빼돌린 체온 건강 신체 검사서를 선생님 집 현관문에다가 떡하니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I kill you, my suicide or your genocide 라고 썼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선생님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이름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남들 모르게 이사까지 했는데 찾아온 거니까 진짜 소름이 쫙 끼쳤겠어요. 개명도 하고 전화번호를 바꿔도 제 지인보다도 먼저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는 잠을 들지 못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만 했어요. 이쯤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해봐. 살인 청부를 고용하건 직접 그라인더를 들고 가건 다 갈아버릴 거니까. 나머지는 휘발유에 담가서 깡그리 태워버릴 거야. 이거 뭐 저희가 다 읽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런 문자를 받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멘탈 털리죠. 너무 놀래죠.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자기도 아니고 가족까지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선생님은 강 씨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강 씨는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집니다. 혐의는 상습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렇게 해서 받은 형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 2개월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무려 6년을 집요하게 숨 막힐 정도로 한 사람을 스토킹했는데 고작 1년 2개월이라니. 그런데 형량을 낮게 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스퍼거 증후군. 네. 이게 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요, 강 씨도 항소를 해요. 이 1년 2개월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 결과 모두 기각.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니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온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판결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양형의 이유였는데요. 정말 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을까요? 강 씨는 틈만 나면 반성문을 썼습니다. 출소를 이틀 앞둔 그날도 어김없이 펜을 들었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 글을 써내려가던 강 씨. 그는 교도소에서 마지막으로 반성문을 썼죠. 그 반성문을 받은 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사는 송 선생님이었어요. 어차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나는 반성하지 않아. 반성문이 아니라 곧 출소하니 기다리라는 협박 편지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반성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강 씨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수차례나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질릴 대로 질려버린 선생님은 더 이상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고소를 해서 뭐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냥 강 씨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겠다. 더 꽁꽁 숨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말 뿐이었죠.
강 씨가 출소하기 이틀 전 서둘러 이사를 했습니다. 에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두려웠죠. 출소까지 이틀 남았는데 자꾸 불안해. 또 찾아올까 봐서. 에이, 자기 학교도 옮겼고 우리 이렇게 이사도 했고. 봐봐.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싹 다 바꿨는데 어떻게 찾아와? 절대 못 찾아와. 걱정하지 마. 괜찮겠지. 그럼. 그리고 며칠 뒤 주소 이전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이름으로 우편 하나가 도착한 겁니다. 또 강 씨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선생님은 강 씨가 구속이 되고 또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사를 또 했고요. 학교를 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8개월에 걸쳐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꿨습니다. 본인과 부모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요. 근데 강 씨는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안 걸까요? 심지어는 이제 막 돌이 된 선생님 딸아이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3월에) 출소한 강 씨. 강 씨는 자신이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해 보이는 선생님이 괘씸했겠죠. 강 씨는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언제 출산을 했고 딸의 돌잔치 장소와 심지어는 바뀐 이 선생님의 신상 정보까지 다 알아내서 친구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강 씨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사실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경기도 지역의 한 구청 가정복지과였습니다. 출소 후 9일 만에 군 대체 복무 기간을 채우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를 한 거였죠. 갓 출소한 강 씨가 이렇게 구청에 배정된 것만 해도 너무 황당한데 그에게 맡겨진 업무가 보육교사 경력 증명서 발급 보조 업무였답니다.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개인 정보를 빼내서 스토킹을 하고 그걸로 상습 협박을 해서 전과가 있는 강 씨에게 아니 어떻게 출소 직후에 다시 이 중요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그런 업무가 맡겨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군 대체 요원에게 복무 기간을 배정할 때 전과 기록이나 이력을 살피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배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책임을 묻는 기자들에게 경무청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과 정보를 구청에 알리는 건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피해자의 사생활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줄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는 답변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실형을 살다 온 사람한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요. 60년 넘게 잘 살아오던 저희 부모님도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꾸었고 평생 살던 지역에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온 가족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면서 힘들게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이 선생님의 바뀐 신상 정보를 알게 된 강 씨의 행동은 이전보다 더욱더 악랄해졌습니다. 강 씨가 정말 잔인하게 느껴진 게 이제 막 돌 지난 선생님의 딸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딸을 죽이겠다는 말을 정말 버릇처럼 입 밖으로 꺼냈던 강 씨. 수시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벨소리만 들어도 섬뜩하네요. 네, 그렇네요.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요. 애가 뛰어댕길 정도가 되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하겠네. 오늘 네 딸 진료 보는 날이지. 네 가족 죽이는 건 합법이지. 기대해. 이런 문자를 정말 갑자기 불쑥불쑥 받게 되는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공포스러웠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강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인 광고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게 콕 집어서 관공서 공익 근무 요원인 사람을 찾는다는 게 묘하게 이상했지만 마침 돈이 필요했던 강 씨는 목돈 가능이라는 말에 꽂혀서 별 의심 없이 연락을 했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이었죠. 한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씩을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넘겼어요. 이게 그 누구도 눈치를 챌 수가 없었던 게 이 강 씨의 주요 업무가 보육교사 경력 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하는 거였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보조였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같이 일하던 공무원의 아이들을 빌려서 강 씨가 직접 본인의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건네준 거죠. 강 씨는 사실 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게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년 2개월 실형을 살다 나왔으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려는 데에 사실은 강 씨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강 씨는 청부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 강 씨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린 남자와 온라인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복을 할지 고민이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제안을 하나 하죠. 자기가 보복 전문이고 당신이 의뢰하는 걸 내가 해낼 능력이 있는데 400만 원을 주면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은 선생님의 딸을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 딸의 얼굴에 염산을 붓는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강 씨는 딸의 이름과 어린이집 주소를 그 남자에게 넘깁니다. 아니 이게 좀 생각만 해도 말만 들어도 너무나 끔찍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모의를 해서 또 이렇게 실행할 생각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알아내는 거는 뭐 그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보육교사 경력 증명서 발급 업무를 했던 강 씨에게는 그냥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죠. 근데 이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이 남자를 어떻게 믿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지 그건 좀 이따가 놀랄 만한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저희가 밝혀드릴 텐데요. 어쨌든 강 씨는 선생님 딸아이의 이름과 어린이집 주소를 넘깁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사야 할 게 많으니까 약속한 4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강 씨는 자기가 개인정보를 빼내는 알바를 하면서 본 돈과 또 적금을 깬 돈까지 더해서 400만 원을 일단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그 남자가 말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 4층 소화전에 현금 400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소화전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강 씨가 넣어둔 400만 원을 꺼냅니다. 정말 이들의 끔찍한 청부살인 계획은 실행이 된 걸까요? 아니요. 소화전으로 다가갔던 그 검은 옷의 남자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끔찍한 범행이 실행되기 전에 두 사람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까 전 선생님의 딸을 살해해주겠다고 제안한 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조주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름이 맞습니다. 조주빈. 범행 왜 하셨습니까?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자죠. 사실 조주빈이 여성들을 협박할 수 있었던 건 그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개인정보를 강 씨가 넘긴 거랍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주빈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믿기지 않게도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사실 구속을 피할 수도 있었던 강 씨가 조주빈이 잡히면서 강 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구속이 된 거죠. 이들이 구속된 뒤에 경찰들은 곧바로 강 씨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은 물론이고 선생님을 수시로 협박한 문자들 그리고 조주빈과 이 살해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모의한 이런 정황들도 포착을 한 거죠. 너무나 익숙하지만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와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협박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400만 원을 주고 조주빈과 살해 모의를 했다니요.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알고 있는데 이젠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에겐 이름이 몇 개가 생길까요? 주차장에서 언제쯤이면 맘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언제까지 불안해해야 할까요? 지금은 아이가 어려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이 정말 끔찍한 집착의 시작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선생님에 대한 분노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강 씨가 선생님에게 원하는 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범죄 일람표에 적힌 문자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만족할 만한 선택지를 들고 왔으면 좋겠다라든가 말로 해결하면 진작에 끝났을 걸. 아니 도대체 강 씨가 선생님한테 무슨 말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슨 말이 그렇게 하고 싶었길래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경찰은 강 씨에게 물어봤어요. 자, 시작할게요. 네. 얼굴에 염살을 뿌리면 죽지 않을까요?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조주빈이 얼굴에 염살을 뿌린 거에 동의하고 어린이집 주소까지 알려줬나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강 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지냈던 선생님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는 제자에게 긴 세월 스토킹을 당하다가 딸의 목숨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지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특히 여아 살해 모의를 한 공익 근무요원 강모 씨 신상 정보 제발 공개해 주세요. 신상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국민 청원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2020년 3월 첫 공판이 열렸어요.
이때 강 씨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했죠.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정말 반성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한 달 뒤인 2020년 4월 10일 2차 공판에 나타난 강 씨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던 거죠. 굳은 결심이라도 한 듯이 아예 삭발까지 하고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못생기다 못해 찐따 맞습니다. 동물 이하의 열등 돌연변이 정신질환 버러지입니다. 기본도 못해준 나라에서 도저히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법적, 생물학적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 접근 금지와 같은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조건,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해도 형사처벌은 안 하는 처벌 조항, 그리고 생략된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전한 나라, 평범하고 행복한 삶. 지금 제정된 이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된 법의 존재감은 사실 상당히 컸어요. 당장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가 급증했거든요. 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스토킹 신고 건수가 하루에 평균 12.3건이었는데 이 시행하고 나서는 하루에 약 1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까지 주저하던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 법이 두려워서 스토킹 범죄를 덜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건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1개월 뒤 2022년 9월 이별한 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경고 조치만 하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1시간 뒤에 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죠. 그래서 이번엔 접근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3주 뒤에 위치 추적을 해서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왔어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2022년 12월에는 상습적인 스토킹으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한 남성이 접근 금지 처분이 풀리자마자 스토킹하던 피해자가 있던 건물에 불을 질렀던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이별 후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한 남성을 피해자가 무려 7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신고를 하고 1시간 뒤 회사로 찾아온 남성은 그녀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고요. 정말 다시 생각해볼수록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정말 작정하고 덤비면 이걸 어떻게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신고를 한 건데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가해자들은 경찰의 조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전북 순창군 휴게소에서 광주 서구 파출소까지 약 50km를 쫓아온 겁니다.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은 여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조 씨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풀려난 뒤 자신이 1년 동안 스토킹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스토킹 행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라고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어떻게 선고할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이 제각각이고 처벌도 약한 겁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허점, 당분간 방치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는 재발을 방지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여러 조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긴급 응급 조치는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잠정 조치와 달리 선조치 후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 처해지는 조치죠. 네,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 긴급 응급 조치, 즉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도 찾아오고 연락 오고 조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는 잠정 조치는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형입니다. 하지만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하면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하면 과태료 내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위반해도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돈만 내면 아무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거죠. 스토킹으로 피해자들을 이렇게까지 불안하고 괴롭히고 정말 피를 말리게 만드는데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의사 불벌죄도 개정하고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끔 법을 개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거는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자유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현행법. 피해자의 신고 접수가 누적이 되거나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는 일이 없게 가해자를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좀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도록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참을만 해서가 아니라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극을 할수록 피해자의 위험은 커지니까요. 이렇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불청객, 스토커로부터 피해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잔혹한 실화. 일상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를 다룬 블랙 시즌2 영혼 파괴자들의 이야기. 블랙 시즌2 영혼 파괴자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일상이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표출해라. 그 회사는 그냥 제왕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당군 일의 최대 사기꾼. 나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알거든요. 나 때문에 살아난 기업이 수백 개입니다. 엄마 나 무서워. 하지 말고 무슨 일. 세상에 종말이 온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박광렬 씨. 한 마약왕의 실체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세를 이용해서 남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부모가 때려 숨지게 하는 흉기로 위협한 어머니. 뜨거운 불에 데여 있었습니다. 누가? 여보? 바보짓 하지 말라.
남성에게 뭔가를 재빠르게 건네고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며 말을 겁니다. 심리적인 갓과 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악순환의 고리. 상당 기간 스토킹을 하고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 A